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발 통상 전쟁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일보다 1.40% 상승한 25,146.39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86% 오른 2,772.35를 기록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67% 높은 7,689.24의 장을 마감하며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1분기 미국의 비농업 부문 노동 생산성 향상 속도가 시장의 예상보다 부진했습니다. 반면 단위 노동 비용 증가율은 시장의 예상을 상회해 물가 상승 전망을 뒷받침했습니다. 미 노동부는 1분기 비농업 생산성 수정치가 전분기 대비 연율 0.4%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발표된 예비치는 0.7% 상승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시장의 수정치 전망은 0.6% 상승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휘두르며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무역 적자가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 4월 상품 서비스 무역 적자가 전달 472억 달러보다 10억 달러 줄어든 462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9조 4,802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9월 이후 가장 적은 적자폭입니다. 수출은 0.3% 증가해 2,112억 달러를 기록했고 수입은 0.2% 줄어 2,574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미 에너지정보청은 지난주 미국 원유 재고가 207만 배럴 증가한 것으로 발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원유 재고가 전주 대비 190만 배럴 줄었을 것으로 봤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시장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국제유가는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7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1.2% 하락한 64달러 73센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4월 9일 이후 최저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글로벌 무역전쟁이라는 불안 요인 속에서도 미국 경제에 대한 낙관론은 지수 상승을 위쪽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올랐는데요. 특히나 보잉의 주가가 3% 가까이 올라오면서 다우존스 지수가 1.4% 급등했고 나스닥 지수는 오늘도 최고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자, 증시를 움직인 주요 이슈 분석은 잠시 뒤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월 7일 목요일이고요. 7중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이 중심이 되는 이슈 분석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오늘 목요일이죠.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간밤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올랐는데 주요국과 주요국 간의 무역 갈등이 완화된 것이 지수 상승에 가장 큰 힘이 됐다라는 분석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게 가장 큰 이슈였습니까? 일단 최근 들어서 시장의 이슈가 역시 무역전쟁만 얘기하고 있고요. 예. 자, 트럼프 대통령 오늘 앞서서도 잠깐 좀 얘기하셨습니다만 이번 4월달 미국의 무역 적자가 지난 2개월 연속 하락했다는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전쟁을 시작한다. 그럴 때마다 무역 적자가 줄어들었다는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보다 무역전쟁을 더 세게 할 것이다. 이런 어떤 예측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나스닥 지수인데요. 작년 1월 1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작년 1월 달 취임할 때는 59,000선, 지금은
5,600선, 지금은 7,600선이기 때문에 뭐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것만 보더라도 트럼프 대통령 무역 전쟁이 미국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이익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요. 자, 무엇보다 최근 들어 트렌드가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뭐 지난 3월 올해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상대로 무역 전쟁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좀 유로존을 넘어갔습니다. 지난 6월 1일이죠. 미국이 6월 1일 0시 기점으로 해가지고 유럽산 철강 그리고 알루미늄에 각각 25% 때론 10%의 관세를 좀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 있어서 이제는 미국발 전쟁이 아시아권을 넘어서 이제는 유로존을 넘어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필요는 같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 바라본 시각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자, 무역과 관련돼서는 이제 소위 우방이 없다, 이런 색깔이 여전히 드러나고 있는 것 같고요. 잠깐 좀 화면을 보시면서 최근 들어서 유로존의 어떤 트렌드까지 같이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곧 보실 흐름들이 독일 닥스 지수입니다. 닥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1월달, 통상 우리가 작년 1월달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건 뭐냐면요, 1월달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과연 유로존의 흐름들이 얼마나 좋아졌을까, 그런 부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17년 1월달에 가격 밴드,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2017년도 1월달보다는 주가가 올랐지만 중요한 것은 올 1월달에 13,000선 이후에 주가가 급락에 커졌다는 것인데, 이 급락이 커졌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유로존 관련돼서 무역전이 시작하겠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전히 독일이 가장 큰 충격을 받고 있다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아시아권 관련돼서는 중국을 상당히 좀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데, 유로존을 보면 독일을 비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유로존의 총 무역 수지 적자 관련돼서 독일이 가장 적자를 많이 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독일을 공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잠깐 드려보겠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통상 보면 유로스톡 지수 같은 경우에도 앞서서 보셨던 독일의 지수와 비슷하게 흘러갔다는 걸 보면 결국 독일의 어떤 경제 성장이 유로존의 성장과 맞물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오늘 또 눈에 띄는 이슈 관련돼서 우리가 보잉을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자, 보잉 오늘의 주가가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제가 볼 때 보잉의 주가가 올랐다는 걸 보면 미국의 무역 전쟁을 지금보다 더 강고하게 할 때 미국이 추가 옵션으로 그러면 우리 미국에 있는 비행기사,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과 올해 해외 순방할 때마다 보잉의 주가가 계속 상승했고요. 따라서 오늘의 보잉의 주가가 상승했다는 걸 보면 무역 전쟁의 효과는 미국이 항공업체 그만큼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네. 또한 종목 가운데 우리가 테슬라에 대한 얘기가 오늘 좀 나오고 있는데요. 자, 테슬라가 그동안 모델 3죠. 모델 3가 이거 제대로 나왔는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모델 3 공장 라인을 자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수작으로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모델 3 관련돼서 앞으로는 좀 자동화를 통해서 지금보다 더 잘 만들 것이다, 이런 판단이기 때문에 오늘의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했다는 거 보면 오늘 국내 증시도 얼떨결에 전기차 관련주의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도 같이 뉴욕 증시 상승과 맞물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미국과 중국의 3차 무역 협상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던 가운데 미중 무역 전쟁의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였던 중국의 최대 통신 장비 업체죠. GT가 거액의 벌금을 내고 경영진을 교체하는 합의안에 서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과 7년 동안 거래가 끊겼던 게 이게 풀린 걸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중 무역 갈등의 어떤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실마리는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자로 보면 중흥통신인데 영어 단어로는 GT이죠. 예. 어떻게 보면 GT 관련돼서는 올해 미국의 FBI 그리고 CIA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GT 즉 중흥통신 핸드폰은 좀 보안성이 없으니까 좀 사지 마세요라고 미국한테 경고를 했는데요. 예. 자, 미국의 각 정보기관 관련돼서 FBI 그리고 CIA가 이런 어떤 중국의 중흥통신의 휴대폰을 사지 마세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어쨌든 미국에 있는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중흥통신의 역할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일단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중흥통신이 최근 들어서 좀 곤혹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앞으로 7년 동안 중흥통신 핸드폰을 사지 마라, 이런 얘기 했다는 것만 하더라도 벌써 휴대폰 사업부를 매각을 하던가 아니면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좀 충격이 커지겠다고 보겠고요. 예. 자, 중흥통신의 어떤 주가를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은 HTS가 잘 됐기 때문에 중흥통신의 주가를 잠깐 좀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작년 2017년도 1월달, 즉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전히 좋았습니다만 작년 11월달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41달러 이후에 최근 들어 30달러까지 밴드가 갔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중흥통신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미국이 중국의 기업을 상대로 겨냥하면 그만큼 충격을 줄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미국이 중국의 기업들 상대로 좀 겨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몇 가지 좀 팩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실은 중흥통신을 비롯해서 중국을 상대로 좀 무역 전쟁에 대한 공격을 좀 많이 했었죠. 네. 올 3월달 같은 경우에는 약 500억 달러 정도 되는 500억 달러면 예상보다 많은 좀 달러 밴드인데요. 중국산 수입 관련돼서 관세를 부과하겠다. 3월 달에 500억 달러 얘기했고요. 4월 달엔 추가로 1000억 달러 얘기했기 때문에 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상대로 500억 달러, 1000달러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제 타겟은 중국이다. 이런 시그널을 정확하게 보이겠다 보겠고요.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이 그동안 미국과 중국이 1차, 2차 어떻게 보면 미중 그 무역 관련돼서 회담했고요. 예. 이번 3차 회담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와 관련돼서 트럼프 대통령의 진의 즉 생각을 아직까지 모르겠다 이런 부분들이 미국이 어떻게 보면 미국의 무너진 미 재무장관의 가장 큰 어려움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바라본 시각은 어떻게 보면 무역전쟁 관련돼서 예측 가능해야지 그것이 충격이 되지 않은데 어떻게 보면 미국의 무너진 미 재무장관도 중국과 협상 이후에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그 협상 결과를 만족할 것인가 그런 부분 자체에도 퀘션마크가 있다. 그것만으로도 일단 국내 정치를 넘어서 글로벌 정치는 충격이 좀 커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한 그 종목 관련돼서 미국은 이제 중국을 상대로 2017년 즉 작년에 무역수지 적자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제가 체크를 해보면요. 미국이 그 글로벌 상대로 무역수지 적자가 그 달러 베이스로 7,960억 달러인데요. 이 가운데서 일단 중국이 3,750억 그러니까 작년 무역수지 적자 관련돼서 약 50%를 중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무역 관세를 좀 부과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무역수지 적자가 지금보다 이제는 좀 줄어들겠다 이런 판단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무역수지 적자가 지난 3월 달에 이어서 4월 달에 적자되고 있다는 것을 보면 한국을 넘어서 중국이 그만큼 미국을 상대로 수출도 많이 하겠지만 수입을 그만큼 많이 해서 그만큼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부분들이 그 하루 이틀에 끝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따라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 이번에 11월 달 즉 중간 선거까지는 계속 이렇게 무역수지 관련돼서 좀 지금보다 더 세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그 중흥통신 관련돼서 미국이 7년 동안 앞으로는 거래 금지를 좀 풀렸다지만 제가 볼 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미국은 그 이번에 어떻게 보면 미국 우선주의 관련돼서 그리고 미국 외 국가는 이번 11월 달까지는 무역수지 관련돼서 패할 것이다 이런 어떤 월가 페이퍼의 코멘트도 같이 말씀 좀 드려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 텐데요. 미국의 경제 전문지인 포브스가 선정한 혁신적인 기업 100대 순위 내에 우리나라의 기업 4개의 기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이버와 셀트리온 등이 포함이 됐는데요. 최근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신저가를 기록하는 등 좀 추심이 많이 위축돼 있는 상태인데 이 같은 뉴스가 어떻게 좀 주가 회복에 일조할 수 있을지 좀 봐주십시오. 일단 일조할 수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포브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미국에는 경제 페이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브스가 그 글로벌 기업 관련돼서 1위부터 100위까지 계속 리스팅업을 좀 해놓고 있고요. 예. 그리고 오늘 좀 말씀하신 것처럼 포브스가 혁신적 기업 100대 기업 가운데서 국내 기업이 몇 개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는데 제가 포브스 사이트를 잠깐 좀 찾아봤는데 이 내용입니다. 보면 포브스에서 나오는 그 기본적 리스팅업의 데이터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그 혁신적인 기업들 중에서 1위가 그 서비스 나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서버 관련 기업이라고 보면 좋겠는데 중요한 것은 1위, 2위, 3위가 관련돼서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생소한 종목인데요. 테슬라는 잘 아실 것입니다. 테슬라가 지난 1년 동안 매출 기준을 보면 테슬라가 2017년도 대비로 매출이 67% 정도 매출은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따라서 이노베이션 프리미엄은 약 78%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는데 눈에 띄는 것들은 국내입니다. 국내 보시면 네이버가 2017년도 대비로 매출이 19% 증가했고요. 그리고 가장 혁신적인 기업 가운데서 퍼센트를 보면 100점 관련돼서 64점인데 네이버의 주가를 보면 이게 맞을까 싶습니다. 앞서서 네이버 관련돼서는 우리가 매출액이 19% 밴드로 말씀드려봤는데 결국 2017년도 대비로 2018년도 3월까지 19.4%인 것을 보면 매출 기준을 보면 네이버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데 중요한 것은 차트를 보시면 네이버의 실적을 넘어서 주가 부분입니다. 작년 1월 달에 이게 주당 이제 어떻게 보면 97
97만 원이죠. 앞서서는 뭐 달러 얘기다 보니까 좀 헷갈린 부분이 있는데 네이버가 작년 6월 달에는 97만 원대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64만 원대이기 때문에 과연 네이버의 주가가 앞서서 포브스에 이렇게 좋은 리스팅업에도 불구하고 주가 하락했다는 걸 보면 결국 이런 부분들이 결국 그 포브스가 바라보는 것은 좀 상징적인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이런 종목들의 주가 예상보다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 미국에 있는 어떤 페이스북이나 이런 종목들이 그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나 네이버가 주가 하락하고 있다는 거 보면 실적은 좋아지고 있지만 그 뭐 최근 댓글부터 예상보다 정부의 규제가 좀 강조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결국 네이버나 카카오의 주가를 좀 상승을 좀 제한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따라서 국내 증시를 잠깐 좀 넘어가 보면 좋겠는데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 부분을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관련된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제 금융위원회 열리죠.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난 1차, 2차, 3차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감리위원회 열렸습니다. 감리위원회 1차, 2차, 3차 열렸을 때 1차는 당일날 주가 하락했지만 2차, 3차가 열렸고요. 다만 어저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3,000원 그러니까 0.7% 약세를 보이겠는데 최근 들어서 TV에서 나온 내용은 그것이죠. 3차 그 감리 결과가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돼서 즉 감리위원 8명 관련돼서 4명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분식 회계 의혹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3사람은 이것이 좀 분식 회계보다도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그 가운데 1명은 아마 감리위원장으로 추정되는데 감리위원장은 노코멘트 했다는 걸 보면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과거와 지금의 데이터를 비교해 보면요. 감리위원회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번복하거나 바꾸기는 좀 어렵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 주가의 약세를 보면 물론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돼서 오늘 금융위원회가 오늘 한 번에 끝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작게는 2번 때로 3번 정도 열리겠지만 감리위원회 결과가 아직까지 추정치입니다만 분식 회계 의혹이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난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문제가 아니고요. 삼성물산 합병 관련된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바이오 관련주 관련돼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는 가장 큰 그 형님 역할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이렇게 밀린다면 바이오 종목 관련돼서 결국 과거에 그 R&D 관련돼서 분식 회계 이런 의혹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거리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과연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이 이후에 바이오 종목들의 분기점이라고 좀 강하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간략하게 좀 봐주셨습니다. 자, 증시에 영향을 미칠 글로벌 이슈 분석을 앞서서 좀 해드렸는데요. 오늘 증시에는 어떤 반영이 될까요? 기본적으로 어저께 주가가 소폭이나 밀렸다 이런 것을 보면 오늘 금융위원회 관련돼서 일단 시장은 좀 약간 스트레스를 좀 받고 있다고 좀 보겠고요. 예. 다만 최근 들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슈 관련돼서 북한과 미국 즉 6월 12일이죠.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관련돼서 잠깐 좀 코멘트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미국이 만난다면 경제 협력을 미국이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한국과 중국, 일본이 북한 관련돼서 경제 협력에 많은 돈을 대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을 보면 미국이 바라본 시각은 김정은을 믿지 못하겠다. 즉 미국이 경제 협력을 한다 하더라도 어쩌면 북한이 핵무기 관련돼서 또다시 이렇게 반전하게 된다면 그만큼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돈을 대지 못하겠다. 그런 부분들이 가장 최근 들어서 미국발 악재로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유가증시장 관련된 수급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급을 보시면 최근 들어서 즉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예상보다 외국인과 기관과 그리고 개인들의 수급 관련돼서 지난 3개월 전에는 통상 1,000억 정도가 매수 매도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제는 예상보다 개인도 약 900억대 매도 그리고 외국인도 지난 3개월 전에는 2,400억의 순 매수 어저께는 이틀 전에는 160억의 순 매수이기 때문에 예상보다 6월 12일 날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외국인과 기관과 개인들이 매수를 상당히 소폭으로 적게 했다는 걸 보면 6월 12일 때 북한과 미국이 어떤 얘기할지 그 이전이 그 전주기 때문에 예상보다 지금은 좀 관망세가 커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 관점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이었고요. 지금까지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 모시고 오늘장 투자 전략까지 간략하게 여쭤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번에 국내 시장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강 이사 오늘은 전화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여부와 또 징계 수준을 판단하는 결정기구죠. 증권선물위원회가 오늘 처음으로 열립니다. 양측의 공방이 치열한 만큼 오늘 회의에서 바로 결론을 내리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던데요. 앞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좀 봐주십시오. 네, 오늘 운명의 날이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국내 주식시장, 특히 제약과 바이오 업종에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향후 주가 향방에 따라서 국내 제약과 바이오 업체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문제는 이게 최근에 나타났던 것이 아니죠. 이미 지난 2013년도 전후로 해서 발생했던 문제가 정부에서 충분한 협의에서 아무 문제 없이 결론이 났던 문제가 다시 이제 제기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 잠시 후 10시에 앞두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 다시 말해서 증선위는 오늘 금융감독원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담당자 그리고 감사인이었죠. 삼정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 등이 참석하는데요. 이번에 참석자들 간에 서로 대질신문 회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과거 대우조선해양 때도 이와 같은 사례로 회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도 한 번 회의로 결론이 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한 그런 모습을 보임에 따라 계속해서 회의가 추가적으로 개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 문제도 오늘 결정 나기보다는 다소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은데요. 빠르면 한 이달 말, 늦으면 다음 달 정도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의 핵심사항이 뭐냐 이거죠. 왜 이렇게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지고 말들이 많냐 하는 건데요. 지난 2015년도였습니다. 연결 종속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해서 관계사 전환 회계 처리 정당성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관계사로 전환이 되는데, 종속회사의 관계사로 전환이 되는데, 그 근거가 됐던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그렇죠?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선택권이죠. 이 콜옵션 행사 가능성 판단이 과연 적법했느냐 하는 것이 중대한 그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죠. 따라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증선위의 회의는 과연 이것이 그 적법성 여부가 판결이 나는 그러나 기로점에 놓여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감리위원회 위원들은 총 8분입니다. 3분은 무혐의 판정을 이미 선언을 했고요. 4분은 회계처리 위반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위원장으로 있는 그 김학수 감리위원장이 이제 의견을 어떻게 내놓냐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 김학수 감리위원장의 의견에 따라 결과는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대 의견, 회계처리 위반이라고 의견을 냈던 네 분의 위원 중에서도 이것이 고의성이 있었느냐 하는 여부를 놓고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지금 김학수 위원장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 그 결정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4분의 반대 의견을 냈던 분들도 이것이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놓고는 논란의 여지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최악의 상황에서는 벗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시장의 모습을 본다 하더라도 이것이 그대로 반영되면서 오히려 주가가 바닥에서 강한 반등을 실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 사건을 계기로 어떤 문제점이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삼바가 바이오젠과 체결한 계약이 지난 2012년도와 2013년도였습니다. 이 2012년도와 2013년도의 이 감사 보고서 주석에 이 내용을 미명시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법적으로 과징금 부과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대두되고 있고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과징금이 어느 정도 나오냐에 따라서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이 사건이 이 증선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융위 의결까지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놓여놓고 앞에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문제가 일단락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최악의 경우라 하더라도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를 버리고 있다는 점 긍정적입니다만, 그렇죠. 결론이 나기까지는 다소 의견은, 다소 시일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는 7월부터 3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을 중심으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이 됩니다. 시장은 벌써부터 수혜 종목 찾기에 열을 올리는 분위기인데요. 이와 관련된 이슈가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함께 좀 봐주십시오. 네, 이 최저임금제와 더불어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7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번에 정책연구기관인 국책연구기관인 KDI에서도 이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그 발표를 함으로써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튼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기업들이 이 인건비 관리에 초비상이 걸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참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죠. 양면성이 있죠. 이번 이 주 52시간 근로제 시간 근무 제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도 또 주식시장에 수혜주로 부각되는 그런 종목군들, 그런 업종이 있다는 점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물론 어떤 사건이 있다면은 피해를 보는 업종과 종목도 있는 반면에 수혜를 보는 것도 있죠. 이 정부의 결정 사항으로 인해서 수혜 보는 업종이 주시장에서 새로운 관심주로 부각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주 52시간이 근로시간이 결정됨에 따라 기업에서는 직원들을 더 뽑아가지고 그 부족한 면을 채우겠다는 것보다는 경영혁신이라든지 생산성 제고라든지 그리고 공장 자동화를 통해서 그것을 타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들이라든지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키오스크 같은 그런 업종과 종목군들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금주 들어서부터 이들 종목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 관심도 집중되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중소기업 솔루션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솔루션 제공 관련해서 더존 비즈원 같은 업체들,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포스코 ICT, 그리고 키오스크와 무인 단말기 관련해가지고 한국전자금융, 그리고 또 생체인식 관련해가지고 슈프리마 같은 종목군들이 관심권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도 이 주 52시간 시행에 관련된 이들 관련주들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증시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 분석을 먼저 도와드렸습니다. 시청자분들 아마 이 시간을 가장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장 투자 전략 여쭤볼게요. 네. 자,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 여러분 눈 뜨자마자 이쯤은 해외 증시가 어떻게 됐나 보시는 것이 일과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 다우가 3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입니다. 나스닥 시장에, 첨단 기술주가 있는 나스닥 시장에. 그래서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마존, 애플 이런 종목군들이 연일 급등세를 실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동안 다소 주춤거렸던 이제는 전통적인 우량주 시장이죠. 다우존스 종합지수도 25,000포인트를 두 달여 만에 다시 한번 돌파하는 급등, 오늘 340포인트가 넘는 급등을 실현한 모습으로 미국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이 미국 시장의 상승 소식은 국내 증시에도 큰 풍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물론 우려하는 사항들이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요. 주식시장에 있어서는요. 악재가 아직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한다. 이건 엄청난 재료라 하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승장이 더 올 수도 있다 하는 기대감을 충분히 갖게 하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점입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향후 증시는 4가지 체크포인트, 4가지 이슈가 장을 주도할 것이다, 지배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자, 이제 다음 주입니다. 북미, 미국 정상회담,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머물고요.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회의를 연다고 하죠. 센토사 섬 저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만, 어쨌든 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 어떻게 나오냐 중요하고요. 또 지금 여전히 무역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 그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8일과 9일인데요. 미국 시간으로는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G7 정상회담이 캐나다 퀘벡에서 열리죠. 이것과 포함해서 이 무역 분쟁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오늘 유가는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의외로 미국에서 원유 재고량이 증가함에 따라. 그래서 이 유가, 향후 유가의 방향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스페인과 이탈리아 같은 이 유럽 국가들의 정치적 불안 문제. 이런 것들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증시를 이끌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하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그 서막이 아직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긍정적인 모습으로 화답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증시가 상승세를 실현하고 있고 뉴욕 증시는 나스닥을 기준으로 사상 최고 챙기를 벌이는 원동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원동력의 핵심은 역시 경기 호조세입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호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 시장에서도 그것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FOMC 회의가 열리죠. 이번 회의에서 미국 금리 인상이 확실히 시스템에 따라 금융주들도 대거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뉴욕 증시에서 나타났다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수요일 날 13일 날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소총선이라 할 수 있는 지방선거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역시 변동성이 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국내 증시는 아직까지 혼조 국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체크포인트를 전해드렸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2419포인트가 붕괴되지 않는 한 매수 전략 가능하다. 어제 종가가 2453포인트입니다. 여전히 한 30포인트 이상, 적어도 34포인트 이상만 하락하지 않는다면 매수 전략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오늘장 국내 증시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30포인트 이상 하락할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장에서도 여러분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것이 상승하면서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2478포인트가 만약에 돌파된다면 국내 증시도 본격적인 상승대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이번에 상승한다 하여 짧게 끊어치는 장이 아니라 추세적으로 상승장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면서 대응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419포인트가 붕괴되기 전까지는 분할 매수 전략 유효하고요. 만약에 2478포인트가 돌파된다면 좀 더 적극적인 매수로 나서서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는 과연 올여름에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썸머 랠리를 펼칠 수 있나 하는 것을 타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그것을 분석하고 그렇죠. 방향성이 결정되는 그런 한 주간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자, 저는 썸머 랠리 가능성이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접근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그러면 이런 장인데 과연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지 되느냐, 어떤 종목이 주도주가 예상되고 있느냐 하는 점이 여러분 최고의 관심거리고 그리고 궁금한 사항일 것입니다. 이미 종목에는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추세라는 것이요. 어느 정도 수익이 창출되고 시장 시간이 지나야지만 추세가 바뀌는 것이 추세라는 것은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실적 호전이 예상되고 있는 반도체와 IT 관련주들 역시 매수 관심 종목으로 꼽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역시 남북경협입니다. 일부 논자들은 남북경협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 그리고 남북경협이 실질적으로 기업들한테 순이익이나 매출액 증대로 이어지기까지 해도 역시 많은 시간이 놓여져 있다 하는 논란을 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분들은 이걸 하나 모르는 것 같아요. 주식은 현재와 과거의 그 기업의 상태, 그 국가의 경제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가치를 선반영하는 것이 주식시장이다 하는 점입니다. 더 쉽게 표현한다면 현재는 그 기업이 매출이나 순이익이 미비할지 모르지만 미래의 어느 시점, 3개월 후, 6개월 후에 그 기업이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면 주식시장은 미리 움직인다 하는 거죠. 그 점을 여러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남북 경협 관련주들도 충분히 하나의 대마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고 썸머랠리가 시작된다면 주도주로 부각될 가능성은 한층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대표적으로 건설, 철강, 그룹주 쪽에서는 현대그룹주들이 대표적으로 주도되고 있다는 점은 자명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또 음식료 업체를 포함한 유통업체들 그리고 역시 금리 인상 관련된 은행, 증권 같은 금융주들 이들 종목분들이 향후 증시를 주도하는 주도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도 이 점을 명심하시면서 투자 전략과 매매 전략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었고요.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강 이사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국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 짜겠습니다.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고요. 선재 트레이더 오늘은 전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휴일 잘 보내셨죠? 네. 예, 국내 선물 시장 투자 전략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네, 우선은 315지수 지속적으로 안착은 하지 못한 상태로 마감이 되었고요. 예상했던 것처럼 저희가 315지수는 굉장히 안착하기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서 신규로 쫓아가거나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직은 혼조세장이 예상되고요. 우선은 지지력은 두 자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313지수 중심의 보합권 움직임들 예상하시는 게 좋겠고요. 예상 1차 지지력대 312.50대. 한마디로 이 구간 중심이라는 거죠. 저희가 매수로 끌고 와서 312, 13을 안착하는지 보고 그다음에 최대치 313 초반 지수로 열었던 것처럼 우선은 그 구간들 시도를 야장까지 조금 더 하다가 밀린 모습들이고요. 그렇다면 이 구간의 중심 자리들 312.50대 그다음에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얘네들은 309 중반 지수까지 전체적인 부합을 둘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셔야 될 듯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이거겠죠. 오늘 312지수 지켜내는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간장에서는 315를 계속적으로 테스트하다가 야간장 때 밀려있는 아이들이 312 중반 지수를 지켜내느냐가 오늘 관건이다. 그래서 1차 지지라인들 312.50, 2차 지지라인들 309.50대를 두고 312지수 지지력에 관심을 갖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선재 트레이더와 함께 선물시장 대응 전략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고 계신지 듣겠습니다. 네, 우선 일봉상에서의 달러 인덱스입니다. 일봉상에서의 달러 인덱스 지속적으로 보합권 아직 뛰고 있고요. 한마디로 이 구간에서 다시 밀렸다가 급등, 꼬리 달고 급등, 그 다음에 다시 93.50대를 또 지지력들 확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위아래 최대 자리는 93지수부터 95지수까지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93.50대부터 94.50대까지 핵심 보합권들 여전히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중간에서 매매를 하시려면 이 구간들 중심 보합 구간들 저가나 고가가 잘 지켜주는지를 보셔야 되겠죠. 아무래도 일봉상의 그림이기 때문에 아래쪽 기수들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직은 하단부 지지력들, 확산에 의한 지지력들 예상하셔야 될 것 같고, 그 구간들이 채널로 흘러가는 거에 대한, 자리값들 인지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유로 달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달러 인덱스 93지수 지지력 확인에 주목하면서 윗구간들 상방 제약이 막히는지를 봐야 되겠죠. 한마디로 93지수가 지켜준다면 얘네들은 1.18 50대 저항을 받고 추가적인 상승이 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우선 저번 주에 저희가 이 구간들 지지력들 한마디로 저항이죠. 저항권들 돌파하는지에 좀 주목을 했었고요. 우선은 시가 자체는 이미 돌파 안착한 걸 인지한 듯 얘네들을 지키고 열심히 싸우고 있는 구조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고가를 높일 수 있는 힘이 있느냐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죠. 오늘 예상 저항들 1.18 50대까지 최대치일 거고요. 그 다음에 예상 지지력들은 우선은 1.17 00대가 무너진다면 걔네들은 1.17 00까지를 지지력을 두고 싸울 생각입니다. 아직은 방향성들을 명확하게 얘네들 돌파해서 추가적으로 간다 확정짓기 어렵기 때문에 아시아 유럽장은 좀 움직임들 보시고 유럽장 이후의 그림들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짧은 구간들은 이 구간에서 1.17 800대 지지력의 아래 구간들 손절을 잡고 대응할 수 있다. 단 고점을 시도하는데 쫓아가서는 아무래도 오랜 기간
오랜 시간 동안 물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돌파 이후에 방향성을 보고 접근하는 게 좀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루드 오일 보겠습니다. 크루드 오일 우선은 뭐 저항점들, 지지력들 똑같이 다시 예상 64.50대 66.50까지 그대로 두고 볼 생각입니다. 자, 우선은 추가 상방 제약을 추가적으로 연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래 구간들은 벌써 세 번째 지지력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 구간들 64.50대는 저번에 말씀드렸죠. 매도는 68.50대부터 매수는 64.50대부터 시작을 한다. 중간에서 놓을 때부터 그렇게 큰 그림을 잡아놓고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매도를 마무리를 지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64.50대부터 분할 대비를 하고 반대 매매를 거쳐보고 있는데 우선은 지속적인 횡보 구간들 펼쳐지고 있습니다. 큰 수익 줬다가 다시 밀리고 어제도 수익을 줬다가 또 다시 밀리는 구조를 반복하고 있죠. 한마디로 65지수를 지켜내면서 64.50대부터는 우선 한 마디의 큰 저항점들이다. 그래서 아직 뭐 명확히 깨졌다고는 볼 수 없고요. 이 구간에서 혼조세를 띄고 있다. 대신 아래 구간들 지지력은 약간씩 희소를 주고는 있지만 64.50대를 지키는 아이들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변곡이 아니더라도 윗구간들 지속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기 때문에 64달러가 깨지기 전까지는 우선은 지지력들을 인정하고 싸워주심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입니다. 자, 골드도 뭐 보합권 매매 전략들 여전히 유효하고요. 확산의 중심 근처에서 크게 벗어남이 없는 매매 전략들 지속적으로 거의 한 달 동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보합권이라서 지속적으로 저항만 늘어나고 매매는 쉽지 않고 좀 지루한 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뭐 우선은 마디가가 약간씩 이동을 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변동성은 이 정도 구간에서 중심을 지지하고 이제 위에서 좀 노는 구간들에 속해져 있죠. 자, 그렇다면 아래 구간들 지지력들 1290달러 지지력들 90달러대를 지지력으로 확보해야 되겠죠. 우선은 채널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우선은 최대 지지력들은 아래 구간들 1295달러까지 약간 여분을 아래 구간까지 두고요. 그 다음에 최대 윗자리는 상단 제약 1306달러까지만 연 상태에서 보합권 매매 전략이 유효하다. 자, 만약에 이 구간의 보합들이 이 구간 보합이 이렇게 이동이 됐다면 지금 자리는 1302달러 내외의 자리는 가로저항도 있고 중심 보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마디로 시작을 매수를 하려면 아래 구간들 좀 눌림을 기다리시고요. 매도를 하실 거면 고가 부분에서 기다리는 전략으로 보합권 매매 전략을 먼저 펼치시라. 그에 대한 장점은 우선 손절이 짧을 거고요. 그 다음에 손절의 바운더리가 명확할 거면 그리고 아래 구간들 지지력도 똑같겠죠. 그래서 걔네들 구간들 보합권 매매 전략을 펼친 다음에 추세를 보시라. 이 구간들 뭐 구간대에서 보합을 뛰기 때문에 짧게 보이겠으나 이 구간 내에서도 1000달러 이상의 한계약 기준의 큰 바운더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보합권 매매 전략으로 펼쳐서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하는 거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일봉상에서의 그림들 계속적으로 혼조세를 띄고 있기 때문에 아래 구간 지지리가 된다면 우선은 추가적인 매도보다는 혼조세 예상하시고 싸우시고요. 그 다음에 저가 1290달러가 만약에 깨지는 상황이 발생된다면 걔네들은 추가적인 하방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선 손절을 잡고 위아래 보합권 매매 전략을 펼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예,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었고요. 선재 트레이더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전문가의 종목에 집중해서 지금 사면 수익이 날 만한 종목에 대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